봄이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도 많아진다. 이럴 때 제철 음식으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봄철 제철 음식이자 대표적인 생선, 도다리를 빼놓을 수 없다.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적은 도다리는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이맘때가 제철이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봄철 대표 생선 도다리와 함께한다. 도다리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서 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다리에는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시켜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비늘에 윤기가 나며 단단하게 붙어있는 게 좋은 도다리인데 살에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자.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죠. 봄이 되었으면 도다리를 먹어야 되는데요. 도다리는 고단백이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오늘 이 좋은 도다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도 좋은 도다리 미역국을 끓여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살이 제대로 올라 육질이 살아있는 봄의 전령산 도다리. 비타민 A가 풍부해 시력을 좋게 해주며 비타민 E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대표적인 흰살 생선인 도다리는 통통한 살의 쫄깃한 맛이 좋아 회나 조림은 물론 구이로도 그만인데 오늘은 미역국과 함께한다. 도다리 미역국 준비 첫 번째, 우선 도다리의 비늘을 제거하고 지느러미를 잘라낸 후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내 썰어준다. 봄에 도다리를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봄에 잡힌 도다리가 살이 차서 약간 기름기가 돌기 때문에 더 맛이 있게 느낍니다. 그래서 봄철 도다리라고 합니다. 이번엔 미역을 손질하자. 20분 정도 미리 물에 담근 미역이 충분히 불어나면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물기를 뺀 미역은 손으로 주물러주는데 깨끗한 물에 여러 번 미역을 헹궈서 준비한다. 이제 미역을 볶을 차례. 냄비에 들기름을 붓고 미역을 함께 넣어주는데 미역에 윤기가 돌 때까지 중불에서 볶아준다. 도다리 미역국에 들어가는 미역은요, 충분히 불리신 후에 흔히 어른들이 미역을 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잘 주물르신 후에 헹궈서 볶으실 땐 충분히 잘 볶아주셔야지 뽀얀 국물이 납니다. 미역이 충분히 볶아지면 마늘과 액젓, 국간장을 더해 간을 하고 물을 부은 후 푹 끓여준다. 미역국이 뽀얗게 끓어오르면 잘라놓은 도다리를 넣어주는데 국물이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줄인 후 약한 불에서 은근히 끓여준다. 이제 도다리까지 충분히 익었다면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된다. 오늘 미역국에는 사실은 제가 들깨를 좋아해서 들깨가루를 넣었는데요. 혹시 들깨가루가 없으시거나 싫으신 분은요, 찹쌀가루를 좀 풀어서 넣으시면 구수한 미역국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을 한번 보셔서요, 싱거우실 때는 국간장을 넣으시지 말고요,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미역국이 완성되면 푸짐하게 담아내는데 파릇한 미역에 도다리 한 토막까지 얹어주면 도다리 미역국 완성이다. 부드러운 미역과 통통한 도다리살이 환상의 조합을 이룬 도다리 미역국. 싱그러운 바다의 향이 듬뿍 담겨 있어 겨울의 묵은 기운을 말끔히 씻어준다. 도다리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눈에도 좋고요, 또 면역력도 강화시켜줍니다. 이 좋은 도다리를 이용하여 도다리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가 제철인 도다리. 도다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뿐 아니라 고혈압 예방에 그만인 타우린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도다리 조림 만들기 첫 번째. 비늘과 지느러미까지 깨끗이 손질한 도다리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도다리는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봄철 이때 드셔야지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충곤증도 이기는 좋은 식품입니다. 이번엔 채소들을 준비한다. 우선 각종 조림에 빠져서는 안 될 무. 무는 나박살기를 하고 양파는 가늘게 썰어준다. 양념장도 준비하는데 생강과 마늘, 간장, 매실청을 넣고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더한 다음 물을 2컵가량 부어가며 잘 저어주면 된다. 도다리 조림에 들어가는 양념장에 물을 2컵 넣는 이유는요. 양념이 무와 도다리에 잘 배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또 도다리 조림이 보글보글 끓었을 때는 불을 줄여주셔야지 양념에 속까지 잘 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다리 조림 첫 단계. 먼저 냄비 바닥에 물을 넉넉히 깔아준다. 그 위에 파김치를 얹은 다음 도다리와 양파를 층층이 쌓아주는데 양념장까지 붓고 센 불에서 보글보글 끓이다 약불로 줄여 조금 더 졸여준다. 오늘 도다리 조림에 저는 파김치를 넣었습니다. 묵은 파김치인데요. 혹시 없으신 경우에는 갓김치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배추김치를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바닥에 무가 푹 익고 도다리에 양념이 잘 배어들면 도다리 조림 완성.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아내면 된다. 도다리를 즐기는 또 하나의 별미 도다리 조림. 잘 익은 무 맛도 일품이고 두툼한 살코기에 칼칼한 양념까지 잘 배어들어 밥도둑이 따로 없다. 봄이 제철인 도다리는 봄에 새살이 올라 영양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계절에 드시면 참 좋습니다. 도다리는 특히 쑥과 궁합이 잘 맞는데요. 향긋한 쑥의 향이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향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도다리는 싱싱한 상태로 드시지 않으면 자칫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생선을 고를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봄꽃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때 도다리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데 영양 가득 품은 봄 도다리는 이 계절하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생선이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도다리. 회나 구이는 물론 조림이나 국으로 즐겨도 그만이다. 나른한 봄날, 제철 봄 도다리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네, 아침에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삼시세끼 중에서도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 분명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꿀이에요. 꿀에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침에 꿀을 먹으면 잠을 깨는 데도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이 감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감자 속에 들어있는 이 녹말이 위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감자를 먹으면 그 효능이 더욱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바쁘고 귀찮더라도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 챙겨 드시면서 하루를 더욱 건강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습관부터 낙상 사고, 노화 등으로 인한 척추 손상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허리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척추 질환, 그중 대표적인 질환으로 허리 디스크와 요추관 협착증을 꼽을 수 있으며 발병률이 매년 늘고 있다.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뒤에 있는 신경근이 눌리는 질환이고요. 요추관 협착증은 이 요추관의 퇴행성 변화로 전반적으로 요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한국인에게 발병하는 척추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허리 디스크와 요추관 협착증. 그 증상이 다른 듯하면서 또한 비슷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환에 따른 치료와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본다. 이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발병 연령대가 더욱 낮아져서
20, 30대 발병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척추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를 오래 방치하면 이 만성으로 흘러가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박기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인데 이 디스크가 질환명이 아니라 척추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의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추간판의 구조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몸에서 허리 디스크 혹은 추간판은 이 바깥쪽의 섬유륜과 그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추간판의 역할은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또 척추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듯이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 좌측은 젊은 사람의 허리 MRI고요. 우측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의 허리 MRI 사진인데요. 이처럼 하얗게 보였던 이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됨에 따라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흑색 추간판이 되고 추간판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출되게 되고요. 이거는 단면 사진인데요. 건강한 이 단면 사진에 비해서 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이처럼 인대가 비유가 되고 추간판이 뒤로 나오게 되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고요. 이렇게 협착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증상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하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요추의 퇴행성 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요추간판 탈출증과 요추간 협착증이 있는데요. 이 요추간판 탈출증은 이처럼 추간판이 탈출되어 뒤에 있는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질환이고요. 요추간 협착증은 전반적으로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질환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인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요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으로는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이 손상을 받거나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 내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성이 떨어지면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져서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륜의 부분적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안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밀려나오게 됨으로써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거나 혹은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면 이 섬유륜이 찢어져서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근을 눌리게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방사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추간판이 척추 뼈 사이에서 힘을 분산시키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가져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초기 증상으로는 요통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 세수를 하거나 양발을 신을 때처럼 허리를 구부릴 때 요통이 더 심해지고 또 서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을 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악화됩니다. 이게 증상이 더 진행돼서 탈출된 디스크에 의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될 경우에는 방사통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 드물게는 다리 근력 약화나 감각마비, 심할 경우 대소변 장애까지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허리 질환 중에서 이 요추간판 탈출증처럼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많이 헷갈리는 질환이 바로 요추간 협착증인데 이 요추간 협착증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요추간 협착증의 증상으로는 우리가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요통이나 엉치 통증, 하지 통증이 있는데 이 하지 통증의 특징으로는 서 있거나 오래 걸을 경우 다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성 간헐적 파행은 요추간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허리를 구부리면 이 통증이 완화되고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힐 때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나이가 좀 지극히 되신 어르신분들이 유모차를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르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추간 협착증도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마비나 다리 경련 혹은 근력 약화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추관 협착증은 그 척추관이라는 게 이렇게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요추관 협착증이란 우리 몸에서 척추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이 둘째 손가락 굵기만한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변화로 이런 척추뼈나 인대가 비위해지면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이것을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요추관판 탈출증과 요추관 협착증, 뭐 환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질환인 것 같은데 네. 그 두 질환의 정확한 차이점을 좀 짚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이 20대에서 40대에 주로 발생하고요. 이에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상 더 노년층의 인구에서 호발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한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전체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요. 주요 증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진단법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누워서 이 통증을 느끼는 다리를 들어 올리면 뒤에 허벅지 부분이 당겨서 많이 올라가지 않는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별 어려움 없이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본 것처럼 증상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을 비교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은 우리가 허리를 앞으로 굽힐 경우에 이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다리 통증이 없이 더 편해집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허리와 함께 다리가 같이 아픈 경우가 많지만 협착증일 경우에는 보행 시 허리 통증 없이 주로 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서 있거나 걸을 때 오히려 통증 없이 편해지지만 이와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이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힘이 빠지지만 앉아서 쉬면 통증이 없이 편해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진단법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은 이 통증이 있는 다리를 올릴 경우에 뒤에 허벅지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지질 않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통증 없이 다리를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흔히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이 돌출되면서 요통이나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또 요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른쪽 다리가 너무 이렇게 아파요. 막 잘 때도 이렇게 뻐근거리고 막 아파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그때부터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면 하지 직거상 검사를 진행한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검사인데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경우 다리가 당기고 아파 많이 들어 올릴 수 없게 된다. 이 환자분은 우측 하지에 극심한 통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신경학적 검사상 파열성 요추간판 탈출증이 의심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 MRI 촬영이 필요하고 MRI 촬영이 해서 아마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사선 검사는 허리 부위의 척추를 방사선을 이용해 촬영하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다.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 자체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척추의 골절이나 골관절염 등 추간판 탈출증과 감별이 필요한 뼈의 이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수술한 지 한 5일 정도가 지나셨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어떤 게 제일 불편하셨어요, 환자분? 걷는 게 제일 불편했죠. 네, 조금만 걸어도 그냥 히프 있는 데서부터 다 그냥 저려오고 아프고 그냥 뭐라고 상상을 못해요. 너무 아파서. 네, 수술 이후에는 좀 어떠셨어요? 이 다리 발가락 같은 게 저리지를 않고 네, 예 걷는 게 좀 편안해지셨나요? 걷는 게? 편안해졌어요. 네. 예. 요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노화 등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척추관 협소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허리 디스크 환자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환자분은 요추관 협착증 및 이 불안정성을 동반한 퇴행성 전방전이증 환자였습니다. 수술 전에는 통증으로 잘 걷지를 못하였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후방 감압술과 이 유압술을 시행했고요. 수술 후에는 현재 보행 장애가 없어지고 잘 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추관 협착증이 의심되면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MRI 검사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초기에 발견하면 보존적 치료나 비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약물이나 마사지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하며 통증이 지속된다면 비수술요법을 시행한다.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와 요추관 협착증은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극히 드물게 이 하지마비나 대소변 장애와 같은 신경학적 마비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기둥으로 불리는 허리. 허리 디스크나 요추관 협착으로 통증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삶의 질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보행 장애는 물론 다양한 합병증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그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추간판 탈출증과 요추간 협착증 이 두 질환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 진단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임상 증상 및 그다음에 근력 검사나 감각 검사 그리고 심부 검반사와 같은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며 그다음에 단순 방사선 사진이나 근전도 검사 또 CT나 MRI를 촬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요추간판 탈출증의 검사법 좀 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경학적 검사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검사일까요? 네, 요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경우 하지직거상 검사라는 것을 실시하는데요. 이처럼 통증을 느끼는 부분에 다리를 들어 올리면 뒤에 허벅지 통증을 극심히 호소하게 되어 다리를 더 이상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외에 우리가 근력 검사나 감각 검사를 실시해서 혹시 근력 마비가 있는지 혹은 대소변 장애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신경학적 검사 외에도 또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병원에 처음 내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가 이처럼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척추의 전반적인 상태 및 이처럼 이 추간판의 퇴행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순 엑스레이 검사로 정확히 판별이 되면은 좋겠는데 좀 이렇게 헷갈리다 싶으면 아니면 좀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또 다른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검사법들이 필요할까요? 네,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위해서는 이처럼 요추부 CT를 촬영해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를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게 척추뼈고요. 이게 5번 척추뼈, 이게 1번 척추뼈인데 이 사이에 있는 약간 하얗게 보이는 게 디스크인데 뒤쪽으로 탈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면 사진을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인데 디스크가 왼쪽으로 탈출이 돼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검사는 MRI 검사인데요. 이 MRI 검사를 시행하면 추간판의 퇴행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탈출된 추간판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되는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에 있어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검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4번하고 5번 사이에 있는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밑으로 흘러내린 경우인데요. 이처럼 단면을 보면 파열된 디스크에 의해서 오른쪽 신경근이 지금 심하게 눌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요추간 협착증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추간 협착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도 비슷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요추간 협착증도 요추간판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검사 진단 방법은 같습니다. 역시 이 MRI가 가장
정확한 검사법인데요. 화면을 보면 이 환자에 있는 경우는 3번하고 4번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뒤로 탈출을 하고 뒤에 우리가 인대가 까맣게 보이는 게 인대인데요. 이게 굉장히 비우돼서 굉장히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위에 잘록 들어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면을 보면 이처럼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오고 인대가 굉장히 비우됨으로써 척추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엑스레이, CT, MRI로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다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행성 척추질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많이 한다면서요. 네, 우리 퇴행성 척추질환에 있어서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보존적 치료로는 이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찜질이나 초음파 치료 혹은 견인 치료와 같은 물리치료와 우리가 약물 치료로는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것은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제제를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부에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 꼬리뼈 사이에 작은 이 가는 관을 주입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또 유착된 신경을 풀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네, 이 보존적 치료 중에서 이 시술, 먼저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경 성형술은 신경 차단술하고 달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효과를 더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신경 차단술은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국소 마취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이에 반해서 신경 성형술은 이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전반적으로 유착된 신경을 풀어주고 또 어느 한 곳에만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말씀해주신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처럼 시술을 하고 또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6주에서 8주간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호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요. 또 하나는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심한 장애를 보이거나 혹은 이게 드물기는 하지만 하지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추간판 탈출증의 수술법,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수술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그 수술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적 치료로는 이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법이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인데요. 이처럼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이 척추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돌출된 추간판을 제거해서 눌린 신경근을 감압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미세현미경 추간판 절제술 전후 MRI 영상인데요. 수술 전에 이처럼 4번하고 5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돌출돼서 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적절하게 감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은 앞서 말씀드린 이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보다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이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이 재발률이 약간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로는 수술 기법이 매우 발달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요추간판 탈출증 치료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요추간 협착증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수술들이 필요할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요추간 협착증의 수술적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추간 협착증은 뒤에 있는 척추뼈와 인대가 비우돼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로 우리 뒤에 있는 이런 후궁이라고 하는 척추뼈가 있는데요. 이 부위를 제거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황색인대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워진 인대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제거하게 되면 이처럼 눌려 있는 신경이 척추관에서 이렇게 넓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수술 전후 MRI 사진인데요. 이처럼 수술 전에는 뒤에 있는 척추뼈의 비우와 그리고 황색인대의 비우로 인해서 굉장히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술 후 사진인데 이처럼 인대와 척추뼈를 제거함으로써 척추관이 굉장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수술법으로 충분하지 않다 싶을 때는 또 어떤 수술법으로 이 요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게 될까요? 척추 분절관 불안정성이 있거나 혹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추간판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후방 감압술로만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처럼 후방 감압술을 시행하고 디스크를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디스크를 제거한 자리에다가 인공뼈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뼈를 이식한 다음에 뒤에 척추경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나사목 고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디스크를 제거하고 여기에다가 인공뼈를 넣는 모습이고 뒤에 나사못으로 이렇게 척추뼈 사이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공뼈를 삽입을 하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몸에 있어서는 이게 이물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수술을 한 이후에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이물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보통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나중에 이것을 뺄지 아니면 영구적인 건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예. 이거는 특별한 부작용, 즉 염증을 일으키다거나 아니면 몇몇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몸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얼마나 기다려야 회복이 가능한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면 일주일 후에는 우리가 실밥을 풀게 되고요. 그 후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수술 후에 한 3개월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는 이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이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 아니겠습니까? 네.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평소 허리 주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으로는 보통 우리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꾸준히 이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허리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 휴식과 적절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체중의 급격한 증가는 그만큼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관련 궁금증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허리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로 발생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는 자세, 즉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혹은 장기간 앉아 있을 경우에 이 허리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재발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건 X입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 수술하게 되면 수술 초기에는 재발률이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게 될 때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막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재생이 돼서 강도를 유지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재발이 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수술을 하나 안 하나 재발률은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이 참으면 저절로 낫는다, 사라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세모입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있고 이로 인한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 이게 자연 경과상 아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대부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허리에 뼈 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는데요. 허리에 뼈 주사를 장기간 맞으면 문제가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치료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신경치료하는 데 있어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주사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맞게 되면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심하면 이런 이 뼈 괴사 같은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뼈 주사를 맞을 때 어느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맞는 게 중요하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통이 있을 때는 장시간 누워서 지내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이 요통이 있을 때는 물론 급성기에는 누워서 이 허리 근육을 쉬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누워 있으면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의 위축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나중에 요통이 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누워서 지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최대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허리 아프다 하는 환자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허리 쪽 수술은 되도록 받지 않는 게 좋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요. 일단 보존 쪽 치료를 시행해서 통증이 조절이 된다면 이거는 수술을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술을 하지 않고 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전문가에게 적절한 술적 치료를 받는다면 아주 만족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허리 수술을 받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더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허리의 퇴행성 질환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무리 수술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퇴행성 변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요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리 수술을 받을 때랑 받지 않을 때랑 차이점은 물론 허리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수술을 받음으로써 후에 퇴행성 변화가 더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수술을 안 받아도 되면 받지 않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증을 참아가면서까지 허리 수술을 받지 않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고 신경치료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네,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은 후에 신경치료를 받고 나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수사항은 아니겠어요? 네, 허리 디스크 진단받고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없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잘 일상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술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는 어떤 통증 없이 잘 지내다가 또 통증이 발생을 하면 시술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계속 시술만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수술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지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술을 평생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신경치료와 같은 시술을 받게 돼서 통증이 조절되면 수술을 받지 않고 그대로 시술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이 어떤 환자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시술을 받는 게 불편하고 오히려 수술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수술을 받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 가끔 통증이 있을 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일상생활하는데 뭐 통증도 없고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럼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물론 괜찮습니다. 가끔 이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요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아무 치료도 받지 않으면 괜히 병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리 디스크나 요추관 협착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하면 전혀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끝으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허리 디스크는 치료보다는 관리나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적절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수술을 받거나 혹은 디스크가 재발된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후에 관리나 또 예방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박희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몸의 편한 자세일수록 척추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쿠션이 좋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을수록 요통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하니까 평소에 딱딱한 의자에 허리를 곧바로 세우고 앉는 습관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튼튼한 척추를 갖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자세는 물론이고요. 걷는 걸 생활화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운동도 좋다고 하니까 잘 지키셔서 척추 질환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